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호서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일환 교수라고 합니다. 예, 오늘 참 뜻깊은 이런 토정 이재함 선생 학술 대회에 제가 이제 첫 발표를 맡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다음 달이면 이제 정년퇴직을 하는데, 제가 그 대학 교수로서 이제 재직 중일 때 마지막 학술 행사를 토정 선생을 가지고 하게 됐다는 점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소회가 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호서대학교 있기 전에는 그 순천대학교 아산연구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산 지역의 많은 향연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토정 이재함 선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그 개인적 어떤 소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또 이제 발표를 통해서 토정 선생을 한번 조망하게 되면서 또 다른 이제 깊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토정 이지함의 이제 애민 활동과 실천적 경제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만 띄고 하시죠. 올리나. 이 토정 선생이 우리 아산에서 이제 현감으로 그 계신 시간이 사실을 보면 상당히 짧죠. 잘 아시는 바대로 한 두어 달 정도만 하시고 이제 병환을 앓으시다가 결국 이제 타계를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데, 이렇게 짧은 그 현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정 선생에 대한 그 기억이 이 아산민들한테 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그 남겨질까 하는 이제 그 이야기,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오늘 우리 주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정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인 그 중봉 조헌이 쓴 그 제문, 나중에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토정 선생의 묵민관으로서의 그 삶, 이게 아산인 그 백성들한테 끼친 그 깊은 그 인상이 있었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정 선생 돌아가신 지 500년이 넘어도 우리가 이제 토정을 기억하게 하는 이유, 그게 이제 뭘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확인해 봐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토정 선생과 관련되어지는 이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여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 생애를 보면 이분의 이 생애 중에 거의 대부분은 상당히 그 방외인적인 기질이 강한, 그래서 이제 기행이라고 할 정도로 특이한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자료에서 이미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관직에 뜻을 두지 않죠. 그리고는 운동과 이제 기행으로 연속된 삶을 오랫동안 사시고, 또 많은 시간을 유랑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을 이분이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이제 그 현장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묵민관으로서의 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기행에 대한 이야기는 설화적인 이야기로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엄등설안에 호도설이 있고 지냈고 눈 위에 눕기도 했다. 또 외출할 때는 무쇠로 된 솥을 마치 이제 모자같이 뒤집어 쓰고 다니시다가 적당할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밥을 끓여 잡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회 편주를 타고는 제주도까지 세 차례나 왔다 갔다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남겨져 있어서 이분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할 때는 굉장히 특이한 이러한 이제 방해인이다 하는 이런 의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산에서는 특별하게 이 토정 선생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흔히 이제 훌륭한 목민관이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은 이 토정 선생이 목민관으로서 시간을 보냈던 것은 그의 거의 만년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제 그 목민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본 내용을 보면은 그 선조 6년에 말이죠. 이분이 과거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고 유일지사라는 이름으로 평소에 이제 학식이나 또는 그분의 이제 성품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발탁이 되어서 그 육품관의 관직을 받거든요. 육품관이라고 하면은 수령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관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 임명된 것이 이제 포천 그 현감으로 그 임명이 되시죠. 근데 보면 한 1년 정도만 이제 계시다가 여기서 이제 그만둡니다. 이때 올린 상소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토정 선생이 포천 현감으로 계실 때 어떤 생각으로 그 관직에 임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오래 하지 않고 1년만 하고 사퇴를 해버려요. 그 사퇴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 당시 자신이 목도했던 포천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삶이 너무 처참하게 짝이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갖다가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토정의 이런 건의가 수용되지를 못하고 토정 선생의 건의가 이제 묵살되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소위 이제 실망해버린 결과로 관직을 이제 떠나버리고 일종의 이제 항의성 사직을 해버린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석담일기에 보면은 이 율곡 이 선생이 하는 말씀에 보면 이 양반이 처음에 포천 현감이 됐을 때 별로 그렇게 관직에 대해서 애착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일종의 장난삼아 조금 이제 어떤 그런 진지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 관직에 이제 나갔던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본인으로서의 실망과 겹쳐져서 관직을 쉽게 던져버렸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두 번째 관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아산현감이죠. 한 4년여의 텀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형님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 상황이 새로운 변화가 있어서 두 번째 이제 아산현감으로 오실 때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방백리가 되는 땅을 자기한테 주면 거기서 어떤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의 질을 이제 높이는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 국가적인 어떤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제 이런 포부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아산 현감으로 오실 때는 이분이 이제 현감이라는 직이 얼마나 백성들한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이제 한번 제대로 이걸 실천해 보겠다 하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아산 현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산 현감이 된 이후에 이분이 보여주는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단히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산 현감 시절에 보면은 목민관으로서 보여준 어떤 행정, 이게 이제 아산 현감으로 계실 때 중앙정부에 올렸던 상소문의 내용 속에 아주 상세하게 잘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16세기 말이죠. 토정이 살았던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예비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조선왕조가 이제 건국되고 나서 거의 이제 한 150여 년이 흘러간 동안에 조선왕조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특히 15세기에는 국가의 기틀을 강화시키고 소위 경국대전 체제라고 하는 이러한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지는 그 시기여서 상당히 개혁적인 그리고 어떤 건실한 이런 그 역사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16세기에 들어와서 보면은 조선왕조 사회가 상당히 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거는 이제 한 100여 년 지나는 동안에 많은 공신색들이 배출되고 그들이 외척과 얽어지면서 소위 훈척이라고 하는 이름의 특권 신분의 사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15세기에 만들었던 사회적 어떠한 질서나 시스템이 서서히 이제 붕괴되져 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보듯이 소위 어떤 양극화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역체계, 소위 이제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이나 아니면 군으로 징발하는 이제 백성들의 어떤 의무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모순과 국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세기 후반에는 특히 보면은요, 북쪽에서는 여진족들이 국경을 이제 소란스럽게 하고 남쪽으로는 왜구들의 침탈이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 수요가 폭증을 하는 속에서 군역 체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한테 여러 가지 그 세금을 거두는 이런 형태가 변화되는데, 특히 군역 체계를 정비하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군적을 파악하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이제 그 노출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순적인 그 문제들이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삶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례가 집약되는 현장, 이게 바로 그 아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이 현감으로 부임을 하면서 아산의 상황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예비적 그 확인을 해 보니까 희한하게도 아산에서는 굉장히 많은 송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송사가 왜 이렇게 아산에서 병발하는가 하는 것을 본인이 이제 처음에는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제 군역에 있어서의 과도한 그리고 또 모순된 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들이 백성들을 갖다가 질곡으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토종 선생은 아산의 현감으로 올 때 원칙을 자기가 정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렸지만은 친민과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위하는 정치, 이것을 자신의 수령으로서의 어떤 본분 그리고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분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민생을 해치는 적폐를 척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살리는 여러 가지 구빈시설을 마련한다든가 그 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 수령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것이 이 바로 이제 군적 그 파악에 있어서 아산민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명종 8년에 말이죠, 개축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작성이 되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당시에 아산의 현감으로 왔던 사람들, 이들이 어떤 인물들이냐면은 대부분 문과급제자로서 관직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음서, 다시 말하면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관직에 나온 사람들이 주로 아산 현감들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제 가문적 배경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그 훈척들과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과도할 정도로 그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세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지방의 아전들을 닥달을 해가지고 군적 파악을 할 때 과도하게 말이죠, 그 양정들을 이제 파악을 한다. 그 바람에 이 고통을 당하던 그 백성들이 죽음을 앞둔 노약자까지도 군적에 이름을 올린다든가, 심지어는 나무, 돌, 닭, 개,
이와 같은 그 이름까지도 끌어대 가지고 군적을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군적의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역에 대한 부담을 백성들한테 들씌우고, 심지어는 그 중에 이제 남은 인원은 다른 이웃 군현으로 이걸 갖다가 넘겨가지고 아산민들이 이웃 군현들의 군역 부담까지도 함께 지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너무 과도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 군적 작성의 모순, 이게 이제 아산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더라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군적은 30년에 한 번씩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선조 7년에 와가지고 갑술군적이를 따로 작성할 때도 앞에 있는 잘못된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이 계속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70살이 넘은 노인인데도 군적에서 면제받거나 하지를 못하고, 또 병들거나 이런 사람들도 군역에서 면제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척결을 위한 이러한 그 노력을 중앙정부에 이제 건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이런 상소문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알려진 바이지만은 두 번째로 백성을 괴롭히는 공납의 폐단을 고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이한 거는 이 그 양어지에서 물고기를 키워서 이걸 이제 그 공납으로 바치는데, 이게 백성들한테 이제 폐단이 크다 보니까 그 양어지를 갖다가 메꿔버려서 백성들의 이제 부담을 덜게 하는 이런 노력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을의 그 관할을 이건을 했다는 것과 향교를 옮겼다 하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문무의 재능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서 국가의 쓰임에 대비한다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유명한 것이 바로 이제 자조형 복지 정책의 실행과 구빈시설을 설치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소위 이게 이제 거린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가난한 이 거린들을, 오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그 구빈시설에 모아가지고 그들한테 기술을 가르치고 스스로 자조적인 형태로 생업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가리키고 지도를 이제 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자립적인 그 힘을 길러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복지 정책 또는 복지 시설을 만들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거린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많은 논쟁이 되어 왔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린청이 이제 언제부터 유래를 했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게 사실은 보면은 거린청이라는 이름으로서 역사 속에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조선왕조 시대에 남겨낸 자료들이나 심지어 일제시대의 토정선생에 대한 언급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어떤 시설을 갖췄다 하는 것은 조선왕조 실록이나 또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그 유몽이라는 분의 기록에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거린청이라는 이름이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추적해 보니까 상당히 근래에 만들어진 이름이더라 하는 것인데요. 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1983년도에 역사학자 이희화라는 분이 경향신문에 이분이 이제 거린청이란 말을 처음 언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달인가요? 이회수 작가가 경향신문의 연재소설한 축제의 집이라는 곳에서 거린청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욱더 확산되어진 거는 1991년도에 이재훈 작가가 쓴 소설 토정비결이 아주 크게 히트를 하게 되면서 이 거린청이란 말이 아주 유명하게 되어지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어지는. 근데 사실 보면은 이 거린청이라는 말이 장명이 있어서 상당히 말이죠, 의문이 이제 많은 그 이름이다 하는 것인데,
조선왕조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이런 구빈시설과 관련되는 것이란다면 소위 구빈청 또는 뭐 구일청 이런 식으로 이를 붙이는 거는 좀 타당하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기 오천에 있는 충청 수영성에 보면은 진울청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은 그게 걸맞는 이름을 할 수 있는데 구호의 대상인 거린들의 이름을 붙여서 어린청한다는 거는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도 사실 좀 이렇게 타당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명되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규장각에서 어떤 해제 작업을 하는 에서도 보면은 거린청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전혀 역사적이지 않은 어휘를 갖다가.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유목인의 언급에서 보면 재미나는데요. 토정이 빈민을 위해서 거두를 지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거두라는 말 두자가 바로 움집을 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린청은 아니더라도 구빈시설인 건물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건데 움집이라고 한다면 이 큰 형태의 이제 움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가 재봉을 했을 것이다는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토정 6호에는 보면은 거두가 아니고 거실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변형이 이제 되어진 것이지만 어떻든 이런 시설이 아산에 관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정이 이지암 선생이 보여줬던 이와 같은 애민사상의 뒤에는 그의 실천적인 어떤 경제사상이 존재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토정 이지암 선생이 갖고 있는 이 경세론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이야기 속에 보면은 땅과 바다는 100가지 재용의 창고다. 그리고 이거는 형이야의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의존하지 않고 능히 국가를 다스리는 이는 아직 없었다. 진실로 이걸 개발하면 사람에게 주는 이로운 혜택이 끝이 없을 것이다 하고요. 씨 뿌리고 거두고 나무 심은 일은 진실로 백성을 살리는 근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해주는 경세론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자연 환경에서 나오는 많은 자원을 농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로 백성의 삶을 살찌우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흔히 이 유교사회에서 가장 말업이라고 하는 상업이나 광업 이런 것까지도 발전을 시켜서 민부, 백성들의 부를 키우고 국부를 갖다가 또 성장시켜야 되는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이제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조선왕조 사회는 농업사회고 이 농경이 이 국가 경영의 핵심이면서 그러한 토대 속에서 조선왕조라고 하는 거대한 상부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때까지 농업에 반대되어지는 말업이라고 이야기하던 이 다른 분야의 이 발전, 이게 서로 갈등적 관계가 아니라 상부적 관계라고 하는 주장을 펼쳐낸 것은 토정 이지암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국을 유량을 했다는 것에서 알다시피 전국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겨우 체험하고 봤던 그 현장 속에서 무엇이 이제 자원이 되어져서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깊게 고민을 했다는 결과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보여주는 이제 중상주의 이제 경사가로서의 모습을 보면은 덕이라는 것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지만 본과 말이 상호 보완하고 견제해야지 사람의 도리가 궁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재물의 생산에도 본과 말이 있으니 농사가 본이고 염초는 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말론적인 시각에서 이 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농업과 말업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반론적 시각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이 중상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 농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 이런 점은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의 어떤 어떤 성각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몽조헌의 그 제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토종이 우리 아산 백성들한테 어떻게 기억됐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중봉조헌은 이런 제문을 남겼습니다. 만년의 토종선생께서 아산 고을에 부임하신 것, 이거는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거는 뭐냐면 아무리 멀어도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수레 한 대로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 곳곳에 있는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그 삶의 어려움을 갖다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이분의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게 자기가 직접 만났던 백성들의 나이, 이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삶의 형편, 이걸 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자기가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아전을 시켜서 정리되어진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자기가 발로 뛰면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 고통을 확인되어진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이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는. 그래서 이제 너무 놀라운 거는 보면은 토종 선생은 사실 현가물에 있기에는 아까웠던 인물입니다. 이분은 상당히 전략가적 사고를 가진 인물이어서 이런 작은 지역보다는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그와 같은 이제 어떤 뭐 정승이나 아니면 이제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이런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 분인데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이제 토종 선생의 이 성실함과 그 다음에 애민에 통한 그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백성들한테 굉장히 강한 애착을 갖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토종 선생이 돌아가셨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비렁뱅이 안악내도 영전에 올릴 제수를 생각하였고 상역군들은 멀리서 달려와서 상해체를 메고 끌면서 이번에 이제 돌아가신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토종에 대한 이 아산민들의 그 깊은 인상, 이게 이제 오랫동안 내려와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토종을 이야기하게 하는 근원이 되는 거고, 이분을 인산서원에 배양을 해가지고 영원히 그 아산의 역사 속의 한 부분으로 결국 이제 포함시켜 내는 것도 이 토종이 보여줬던 목민관으로서의 삶의 그 모범성, 이게 이제 아산 백성들한테 오랫동안 기억됐던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이제 마감을 하겠는데 나중에 이제 종합토론 시간에 또 추가로 말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